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기분 좋게 오전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금요일이 찾아왔잖아요. 다가오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요. 소중한 기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늘 그래 왔지만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을 읽고 있으면요. 참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생겨서 좀 피로감도 있고 좀 지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고 있으면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좀 삶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LA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중 커뮤니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집단 지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끗한 댓글창 보고 있으면 제가 이 플랫폼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주은 채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미주은 채널에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왜 이렇게 그 구독자가 남기는 댓글에 답을 안 해주나?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트만 지금 클릭하고 있고요. 일일이 댓글은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과 활발히 의사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6월 2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모습이 참 좋죠. 특히 성장주나 테크 주식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신바람이 좀 나실 만도 합니다. 어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즈가 1%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이 0.58%, 나스닥 역시 0.69%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좀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오히려 주가는 랠리를 계속해 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매주 목요일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Initial Job Release Claim, 그러니까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클레임한 숫자가 41만 1000건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38만 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그 반증이 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호재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직까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조금 적어지고 테이퍼링도 계속해서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계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는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한 종목이 굉장히 특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TTD, 트레이드 데스크인데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여러분들과 제가 몇 주 전에 공부를 한 종목이잖아요. 10년 내 10배 성장할 종목에 소개가 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 16%라는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뉴스로는 트레이드 데스크를 준비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크리테오, jump in edtech rally on Google's page out delay.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크리테오라는 기업이 어제 점프를 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어떤 와중에 올라갔냐면요. 광고를 위주로 하는 기술주가 어제 랠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랑 크리테오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광고 위주로 되는 기술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구글이 페이즈 아웃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딜레이가 됐다. 연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트레이드 데스크가 14.4%가 올랐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마감될 때 보니까 16%
16%나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 11월 달 이후로 처음이다.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단지 하나일 뿐이다. 애드버타이징 테크놀로지 컴퍼니, 그러니까 광고에 관련된 테크 주식들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광고 관련된 기술주가 모두 좋은 상승을 보인 이유는 뭐냐면 구글이 아나운스먼트를 했다,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연기를 하겠다. 근데 뭐를 연기하냐면 페이즈 아웃,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없애는 건데 뭐를 없앨 계획이었냐면 서드파티 쿠키를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서드파티 쿠키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글의 그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와서 그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여기저기 방문을 하잖아요. 웹사이트에 여기도 클릭해보고 저기도 클릭해보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것을 트레이싱하는, 추적하는 그런 것을 쿠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쿠키를 점차 없애 나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됐다. 따라서 연기가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광고, 디지털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사용자들의 프레퍼런스,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커스터마이즈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매출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그 서드파티 쿠키로 인해서 얻고 있었던 광고계에서 굉장히 우울한 뉴스가 들렸었죠. 몇 주 전에 구글에서 이러한 그 서드파티 쿠키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딜레이가 된다, 연기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트레이드 데스크는 16%, 그리고 크리테오는 13.6%, 보시면은 SEM 러시 홀딩즈라는 주식은요 16.9%나 올라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광고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글이 과연 이 트래킹 쿠키 없애는 것을 언제까지 연기했는지 찾아봤더니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롬에 설치되어 있는 그 트래킹 쿠키를 2023년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광고 관련주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은 사실 트레이드 데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죠.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이번 기사는요, 캐시우드에 관련된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Cashew's ARK innovation turns positive for the year as growth stocks surge.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이노베이션 ETF가 있잖아요. ARKK가 그 티커 네임이죠. 이 ETF가 다시 포지티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포더 이어니까 1월 1일과 비교했을 때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어제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 이유는 당연히 그로스 스톡이 다시 썰징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래그십 가장 중요한 ETF죠. ARK 이노베이션, ARKK인데요. 이 ETF가 드디어 포지티브, 플러스로 돌아섰다.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다시 투자자들이 그로스 네임 쪽으로 노드하고 있다. 노드는 끄떡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이 성장주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ETF가 어제 Thursday니까 어제잖아요. 어제 하루에 1.5%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shy of 1%, 1%에 조금 모자라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펀드 그 ETF는 이번 주만 보면은 5.4%나 지금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6월 1일부터 계산을 해보면 무려 11%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흐름이 좋죠. 자, 5월 13일 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ARKK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지 나와 있잖아요. 이 ETF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것은 거의 $10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5월 13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무려 2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RK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월 말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죠. 2월 말부터 굉장히 많은 주가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테이션이 있었잖아요. 성장주가 가치주로 옮겨가는 로테이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치주로 넘어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마켓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야기됐던 그 금리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갔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의 금리가 1.5%밖에 되지 않잖아요. 3월 말만 보면 1.8%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8%까지 쭉 올라갔던 그 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향세를 보이면서 성장주에 대한 그 우려가 이제 잠식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요, 이번 달 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그녀의 그 고객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로테이션이 다시 이제 성장주 쪽으로 가는 로테이션이 다시 우리의 손 안에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준 것이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티어리, 그 이론이 있다는 건데, 이 이론은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요, 컨슈머 스펜딩, 그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여태까지는 어디에 썼냐면 굿 섹터에 썼다.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많이 써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 재개가 되면 사실 돈이 몰릴 곳은 서비스 섹터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품을 많이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상품 구매에서 집중됐던 그런 돈이 서비스로 몰리게 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코모디티 프라이스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던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어떠한 그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냐면, 일단 컨빅션 픽이 있으면, 컨빅션 픽이 뭐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이 있으면 이런 주식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담는다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캐시우드인데요. 자, CNBC 프로에서는요, 그래서 이 ETF에 들어가 있는 그 홀딩 을 한번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ARKK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 대표 종목들이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5월 달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표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테슬라가 가장 궁금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랑 비교하면 14.8%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쇼피파이는 43%나 올랐습니다. CL 리미티드가 38.8%, 줌이 지금 29.9%, 거의 30% 가까이 올랐네요. 자, 스퀘어가 21.1%, 투일리오가 37%,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4.0%, KE 홀딩즈가 7.7%, 로쿠가 36.2%입니다. 도큐사인이 가장 좋죠. 52.5%, 트위터가 32.7%, 팔란티어가 43%, 스포티파이가 18.3%, 코인베이스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14.7%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드랍트킹이 23.3%, 유니파스가 4.3%,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39.6%, 진로우 9.5%, 텔라독도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그젝 사이언시즈가 39.8%. 자, 이번 그 기사를 통해서 그 캐시우드한테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 있죠. 캐시우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성장주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지배하게 될지 이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참 배울 점이 많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귀감이 되는 그런 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캐시우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의 대표 종목이죠. 테슬라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3.54%라는 건강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뉴스도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어제 뉴스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expected to open supercharger network to other automakers. 테슬라가 아마도 열어줄 것이다. 슈퍼차저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 네트워킹을 다른 그 자동차 회사한테 열어줄 것이다.
이러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has confirmed.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해줬는데요.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냐면 슈퍼차지 네트워크를 다른 자동차 회사한테 오픈을 해줄 것이다. 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그 기간까지 나와 있는데 2020년 9월 정도가 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가 구축해 놓은 차징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컨퍼메이션은 몇 년 동안 사실 이러한 추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준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고요. 자, 테슬라는 현재까지 슈퍼차저의 개수가 25,000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션의 수는 2,700곳이고요. 따라서 전 세계에 2,700개의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차저의 수가 25,000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 양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는데 테슬라를 너무 아끼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왜 다른 자동차 회사한테 열어주냐, 그냥 우리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테슬라의 그 차주 입장에서는 다른 오토메이커 차주가 차지하는 동안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차주의 수가 좀 모자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좀 길게 보고 아니면 좀 크게 보면요, 긍정적인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테슬라 혼자서는 되지 않죠.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전기차 부문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들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줘야 테슬라의 주가도 좋은 모습을 장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가십거리에 가깝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요, 스타링크를 고 퍼블릭하지 않을 것이다. 고 퍼블릭은 이제 그 상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상장을 몇 년 동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액세스, 접근성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그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를 동시에 역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핀오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스핀오프는 뭐냐면요, 멀저의 반대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됐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멀저라 그러죠. 합병이라 그러잖아요. 이 합병의 반대말, 즉 원래는 하나의 회사였는데 분리를 하는 것을 스핀오프라 그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스페이스X 안에 들어가 있는 디비전이 스타링크인데 이 스타링크를 따로 띄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 얘기한 점이 뭐냐면 테슬라의 그 투자자들한테는, 주주들한테는 IPO 할 때 우선권을 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트윗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유닛인데요. 그 가치가 지금 10 빌리언 정도 된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지구 주위에 이렇게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밴드에 액세스를 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식적으로 론칭을 하지 않았는데 서비스가 개시되기는 했다.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0만의 그 인터넷 유저가 이용을 하고 있다. 10만 명 정도가 그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프리오더를 받은 것만 50만 건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링크라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웹 액세스를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따라서 굉장히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인터넷의 혜택을 노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넷 액세스를 주겠다. 이렇게 거창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스타링크거든요. 하지만 도시 쪽도 나중에 브로드밴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이유를 얘기합니다.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화성을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 임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스타링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스타링크라는 기업은요, 정말 성장성이 뭐 5배, 10배 정도가 아니고 뭐 수십 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스타링크가 상장할 때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 액세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좀 상장할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핀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에 관해서 좋은 뉴스가 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uare PayPal get new buy ratings at D.A. Davidson on pricing, distribution, prowess.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이 이번에 바이 레이팅을 받았다. 매수 의견을 받은 거죠. 그리고 기관의 이름은 D.A. 데이비슨입니다. 자, 이렇게 스퀘어 페이팔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준 이유는요. 가격 결정권 그리고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스퀘어의 주가가 2.6% 올라가고 있고 페이팔은 1.7% 올라가고 있다. 자, 왜냐하면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포 브랜들러가 이번에 이 두 주식을 커버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바이 레이팅을 줬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전문가가요, 스퀘어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핀테크 디스트립션의 파이니스트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275를 줬다고 합니다. 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페이팔에 관한 부분인데요. 프라이싱 체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하루 이틀 전에 그 페이팔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팔이 가격을 올린 부분을 보면서 뉴 라이트다. 광명이 찾아왔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페이팔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페이팔의 예상 주가, 목표 주가도 $325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다시 스퀘어로 한번 와 보면요. 이 전문가가 스퀘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먼트 프랜차이저다. 상인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셀러 모델이죠. 그리고 버추얼 뱅크 어카운트 아시는 것처럼 캐시앱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캐시앱 그리고 이 상인 모델 두 가지 다 굉장히 그 업계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퀘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한다. 스퀘어는 지금 굉장히 비싼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닝의 포텐셜을 지금 시장에서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도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페이팔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테이크 레이트 프레셔. 테이크 레이트이 뭐냐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테이크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전체 금액에서 이 기업의 매출로 잡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이게 바로 테이크 레이트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금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페이팔의 수익으로 떨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테이크 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크 레이트이 프레셔 됐다는 건 뭐냐면 점점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페이팔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 인상을 발표했잖아요. 그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프라이싱 뉴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페이팔의 그 전반적인 그 마켓의 평가를 보니까요. 월스트리트 레이팅이 28명은 베리 불리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12명이 불리시고요. 4명이 중립, 그리고 페이팔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주는 전문가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페이팔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스퀘어를 살펴보면 18명이 베리 불리시,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7명이 불리시, 그 다음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15명, 3명이 베어리시, 안 좋다, 그리고 2명은 굉장히 안 좋다. 따라서 페이팔에 비해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꽤 보이네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퀘어에 지금 그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 그 가격적인 면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지금 한다면 페이팔이 스퀘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두 주식을 모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고요. 자, 핀테크 부분에 넘어온 김에 코인베이스도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enters Japan, poised to offer 5 cryptocurrencies. 자,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디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가 미국 디비전 그리고 이제 글로벌 디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디비전이 이번에 일본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자, 자세히 살펴보죠. 자,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디비전이 이번에 재패니스 마켓, 일본 시장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 일본 안에 있는 파이낸셜 와치도그
투자자구에 등록을 했고요. 등록 날짜가 나와 있네요. 6월 18일.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승인이 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5가지의 크립토가 거래가 가능한데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껴 있고요. 이더리움, 그리고 스텔라,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5가지의 지금 크립토 커런시가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승인이 이제 만약에 나게 되면 레지스트레이션, 지금 등록 과정에 있는 거니까 이 등록이 만약에 마감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오퍼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가상화폐도 추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데 그런 코인들도 추가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기사는요. 혹시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을 만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and India's Jio partner on 5G solutions. 구글 클라우드와 인디아의 지오라는 기업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 인도의 지오라는 기업은요, 한국으로 치면 SK와 비슷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4억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텔레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디아의 텔레콤 자이언트 기업인 지오와 구글의 클라우드가 만났다. 그리고 이들은 종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롱텀이니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번에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요, 인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5G를 보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도 전역으로 5G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도에는 5G가 보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두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인도 전역으로 5G를 설치하겠다. 굉장한 프로젝트죠. 자, 구글의 클라우드가 이번에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진다. 패키지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패키지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토메이티드 프로그램이다. 자, 구글 하면 생각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최근에 그 구글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칩이 TPU라는 게 있는데 이 TPU 칩을요, 설계를 누가 했냐면 인공지능이 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자기가 사용할 칩을 스스로 설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구글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이번에 5G 클라우드의 그 개발을 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회사가 이번에 콜라보를 하면서 5G 엣지 컴퓨팅 쪽에 그 포트폴리오에 공략을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물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소모하는 것은 사람뿐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모든 사물이 이제 인터넷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클라우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이 인도에서 가장 커다란 그런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두 기업이 앞으로 개발할 분야는 뭐냐면 게이밍이라든지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그리고 비디오 게임 같은 이런 부분에 두 기업이 손을 잡고 개척해 나갈 것이다. 제 생각에는요, 구글에 엄청나게 큰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애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Apple analyst sees a great long-term buying opportunity now. 자, 애플의 분석을 해주는 애널리스트 중에 넘버 원이니까 최고의 애널리스트죠.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을 사야 되는 매수 시기다, 이러한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커런트 레벨을 보면, 커런트 레벨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를 얘기하잖아요. 현재 주가를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주장을 피는 그 전문가의 이름은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카시 후버티라고 합니다. 이 후버티라는 전문가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넘버 원으로 랭크가 됐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에서 넘버 원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우리가 믿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아이폰의 사이클이 지금 내려간 하향 추세에 있고, 그리고 또한
이번에 경기가 재개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트북의 수요라든지 아이패드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좀 사라지게 될 테니까 그러한 면에서 사이클이 안 좋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밸리드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후버티 같은 경우는요, 애플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20% 정도 랠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은 162달러를 주고 있고요. 아주 친절하게 162달러를 계산하는 계산법까지 보여줬습니다. 24배를 곱하면 된다. 어떤 24배냐면요. 지금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는 캐시 플로우에다가 24배를 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온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는요. 시가총액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플로우에 24배를 했을 때 이러한 주가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후버트라는 그 애널리스트는 어떠한 얘기까지 대화해주고 있냐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 3년간 성장률을 기대할 때 그 매출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 그리고 그 순이익, 어닝이라는 것은 이제 넷 인컴을 그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니까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0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 가까이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 멀티플은 24배를 줬지만 나중에는 31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애플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다. 이러한 주장을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빵 주식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를 함께 살펴봤고요. 또한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빵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메가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부의 규제 부분입니다. 독점 규제에 걸리지 않을지 항상 염려가 되잖아요. 따라서 오늘 전문가가 어떠한 예상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즐거운 금요일 맞이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주말에도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or more on how today's House vote will impact big tech, let's bring in Gene Munster of Loop Ventures. He knows more about this than I'll ever forget. So, Ge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ere and talking about this with us. Which of the names do you think might be most in trouble that are caught in the crosshairs? Is it Apple? Clearly, Tim Cook is worried if he's placed a call to Speaker Pelosi's office. Courtney, before I answer that question, I want to kind of lay the groundwork that I think the central question here for congressional action is consumer well-being. Are consumers being harmed? And at the center of that, that's really what dictates antitrust law. And there's two forms of that embodies. One is price gouging, and second is lack of innovation. And I think more broadly, consumers love these companies more than traditional companies. And I'm going to get to answer your question right now about Apple specifically, is that the reason why consumers love it is that these companies give them utility. Just across all four of them, there's significant, whether it's entertainment or productivity, better value for your money. And that has caused a lift to broader society. I think the congressman's comments made some light of that. And so when you think about risk profile, Apple has been more proactive. They recently came out with a white paper talking about side loading, which is the ability to have an app store run outside of the iPhone ecosystem, and why that would not make sense. That's something that's on the table here with some of this legislation. I think the key question, again, whether it's sideloading or any of these, is the consumer being harmed? I think the answer is no. I think consumers are better off. And I think when you put that together versus trying to triangulate which one is most at risk, I think that they're all collectively going to breathe a sigh of relief in the years to come. The bite, I think, is going to be less than the bark.
It's funny, I often think about Amazon and how much Amazon has changed retail, and consumers really are the beneficiaries. I mean, we have more price transparency. It's really forced the rest of the industry to up their game when it comes to delivering us things quickly and at a lower cost. And so it's hard to make that antitrust argument just on that one part of it. But of course, they have many different silos of businesses, and they have AWS, and their advertising business is very large if you separate that out on its own. So if you look at an Amazon, is that a company that regulators would have to scrutinize more closely because it has so many different silos that could stand on their own? So maybe looking at the four that are in play here, I think that the ones that are probably at most risk are Facebook and Google, specifically how they can use one platform to leverage their other platforms, whether it's Google Search to YouTube, Facebook to Instagram, for example, very straightforward. So if I was going to say, I'm going to be wrong, if you're going to take the perspective, I'm going to be wrong, that there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come out of this, who's most at risk? I think it is Facebook and Google, followed by Amazon, and I think Apple is at the least risk of all four. Hey, Gene, so we know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obviously these major tech companies have been staring down the barrel of the potential of this regulation. We haven't seen a lot of big tech M&A. Do you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will continue to stay on the sidelines until we get more visibility on this? Or at some point, don't we have to start seeing some deals happen here and really test the mettle of these regulators? I think we're going to see more. You're right. This has kind of been going on for, call it, 18 months in a more rapid fashion. I think, probably the biggest piece of M&A that we've seen is probably Amazon, MGM, something like that. So there is M&A that, now that's not closed, so there is M&A that's circulating out there. I think the way this plays out, we're going to continue to hear this. I hope to join you again on further segments when there'll be new talk about this. And I think that the arc is going to be the same, is that this will probably slowly fade into something that gives these companies the movement to do M&A like you're talking about and to continue to better consumers. So agree with that. I think we're probably going to continue to see a lull in some of the big M&A over the next year, but we'll pick up over time. Gene Munster of Loop Ventures, thank you for joining us.